비바람이 몰아치는 시장 골목은 고단한 삶의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70조 자산가 권도역 회장은 지금 찢어진 점퍼와 검댕이 묻은 얼굴을 한 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채원 김밥 앞에 서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본 적 없는 그가 오늘은 가장 비참한 밑바닥의 모습으로 세상의 본색을 시험하려던 참이었죠. 에이,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거지가 와서 남의 장사를 망쳐! 저리 안 가? 옆집 생선 가게 주인이 바가지에 담긴 소금을 권 회장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끼얹었습니다. 거친 소금 알갱이가 권 회장의 뺨을 때리고 낡은 점퍼 속으로 파고들었죠. 권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인간들의 모습이지. 돈 없는 노인은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일 뿐이야. 그가 그렇게 인간에 대한 혐오를 확신하며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롭지만 맑은 외침과 함께 김밥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원이 뛰어나와 권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상인이 다시 던지려던 소금 바가지를 제 몸으로 받아내며 권 회장의 흑투성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안 다치셨어요? 어휴,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러다 큰일 나십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따뜻한 국물부터 드릴게요. 채원은 힘겨워하는 권 회장의 팔을 제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 가냘픈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는 권 회장의 묵직한 체중을 온전히 받아내며 그를 가게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습니다. 70조의 성벽보다 더 따뜻한 작은 김밥집의 온기가 노인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작은 김밥집에서 마주한 70조보다 더 거대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미혼모, 지금 내 귀를 의심해야 하는 거냐? 대한민국 유통지도를 손에 쥔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내가 지금 누구랑 인생을 섞겠다고? 대한민국 경제의 거물 70조 자산가 권도역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공기를 찢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빛바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통 비좁은 골목,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판대 뒤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6살의 여인 은채원. 그 소박하고 투명한 미소가 권 회장의 눈에는 독사의 독리보다 더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채원 씨는 제가 본 누구보다 귀하고 단단한 사람입니다. 제발 편견의 벽 뒤에서 나오셔서 단 한 번만 인간 은채원을 봐주세요. 아들 무진의 간절한 호소에도 권 회장의 표정엔 일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의심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20년 전 사랑하는 막내 아들 지우를 비극적인 사고로 잃은 뒤 그의 가슴엔 타인을 향한 믿음 따위는 말라 비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귀에 핏줄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며 시장 바닥에서 웃음을 파는 미혼모가 귀에 내 눈엔 그저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평생 호의호식하려는 영악한 꽃뱀으로밖에 안 보인다. 인간의 본성은 가장 추악한 곳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지. 내가 직접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겠다. 권 회장은 그날 밤 70조 재벌의 권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지우를 찾기 위해 전국의 쓰레기장을 뒤지고 다녔던 20년 전에 그 낡고 짓물러진 점퍼를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시커먼 검댕을 묻히고 손톱 밑에는 일부러 흙대를 끼워 넣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물이 아닌
당장 내일의 끼니조차 기약 없는 처량한 넝마주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오후는 고단한 삶의 비린내와 찌든 기름내로 가득했습니다. 권 회장은 일부러 다리를 크게 절뚝거리며 빗물에 젖어 축축하게 가라앉은 채원 김밥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저기. 배고픈 늙은이 김밥 꼬랑지 하나라도 주면 안 될까? 돈은 한 푼도 없는데. 권 회장의 목소리는 일부러 쇳소리가 나도록 긁어서 냈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반응은 차가운 빗물보다 더 매몰찼습니다. 아니,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어디서 냄새나게 장사집 입구를 막고 서 있어. 저리 안 가. 재수없게 비 오는 날 웬 거지야. 소금 가져와. 소금 뿌려야 장사가 되지. 날선 말들이 채찍처럼 권 회장의 어깨를 때렸습니다. 소금 한 바가지가 권 회장의 머리 위로 쏟아질 때 그는 속으로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인간의 밑바닥이지. 이제 곧 저 여자도 내 멱살을 잡거나 경찰을 부르겠지. 그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좁은 김밥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채원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상인들이 던지는 욕설과 소금을 제 몸으로 막아내며 권 회장의 진흙투성이 손을 주저없이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어르신, 이 빗길에 어디서 오신 거예요? 옷이 다 젖어서 사시나무 떨듯 떠시잖아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어서요. 채원의 손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40년 동안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만 입어온 권 회장이었지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의 순수한 온기였습니다. 채원은 주변 상인들의 독서를 방패처럼 막아주며 권 회장을 가게 안쪽 연탄불이 가장 가깝게 닿는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 마른 수건으로 머리부터 닦으세요. 감기 걸리시면 큰일 나요. 제가 따끈한 멸치 육수랑 우리 집에서 제일 맛있는 참치 김밥 한 줄 말아드릴게요. 채원은 낡은 노란 양은 주전자를 기울여 뽀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수 한 사발을 내놓았습니다. 권 회장은 김밥을 거칠게 씹으며 채원을 매섭게 관찰했습니다. 가식이야. 분명히 무진이가 올 시간임을 알고 밖에서 감시하는 사람이라도 있을까봐 연극을 하는 거겠지. 조금만 더 지켜보면 본색이 나올 게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가게 안쪽 작은 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두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김밥 줘. 나도 김밥 줘. 으앙. 7살 어린아이 지능을 가진 듯 해맑게 웃으며 채원의 허리를 껴안는 30대 여인, 그리고 그 옷자락을 꼭 잡은 채 똘망똘망한 눈으로 권 회장을 경계하듯 바라보는 5살 어린 소녀 은별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목구멍까지 넘어갔던 김밥 조각을 삼키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30대 여인은 채원을 엄마라고 부르며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렸고 채원은 익숙한 듯 그 여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성껏 빗겨주며 지극정성으로 달랬습니다. 채영아, 우리 큰딸.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김밥 썰고 있잖아. 어서 가서 손 씻고 오자. 은별이도 이리 와. 이 할아버지 무서운 분 아니야.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권 회장의 머릿속은 거대한 해일에 휩쓸린 듯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미혼모라더니 저 정신 나간 여자까지 자식처럼 수발을 들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무슨 사연이길래 이 좁은 김밥집에서 미친 여자와 아이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30대 여인 채영이 권 회장을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소중하게 접힌 때 묻고 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라. 이거 우리 지우 씨가 그려준 거야. 할아버지도 우리 지우 씨 알아? 지우 씨 언제 와? 그 종이를 받아든 권 회장의 손이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실종되었던 권 회장의 막내 아들, 지우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색연필로 그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림 오른쪽 구석에는 권 회장의 집무실 문서에만 찍히는 특유의 인장 모양까지 아이의 낙서처럼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냐? 이 그림이 왜 자네 언니 손에 있어? 말해. 지후. 내 아들 지후 어디 있어? 권 회장이 이성을 잃고 넝마주의 옷차림을 한 채 채원의 어깨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채원은 본능적으로 미친 언니와 어린 은별이를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지를 향한 두려움보다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성녀 같은 단단함과 고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진정하세요. 제 언니는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형부를 잃고 저렇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형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피 묻은 가슴에 품고 있던 거예요. 형부가 어디서 온 누구인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저 아이는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지켜야 할 제 목숨입니다. 권 회장은 그 자리에 돌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70조라는 성벽을 쌓고 20년 동안 전 세계를 뒤지며 찾아 헤맸던 아들 지후. 그 아들이 사실은 이 가난한 시장 자매의 비좁은 품에서 가장 따뜻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으며 저 정신 나간 여인이 바로 지우의 아내였고 저 작고 예쁜 소녀가 자신의 친손주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과 가난을 홀로 짊어지고 미혼모라는 세상의 침뱉음을 견디면서도 죽은 아들의 가족을 지켜낸 이 성녀 같은 여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 무진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은채원이었다는 사실에 권 회장은 빗물 섞인 피눈물을 시장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70조 자산가 권도혁 회장이 시장 바닥에서 김밥 한 줄을 먹다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20년 전 실종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 김밥 속에 담긴 오직 죽은 아내와 아들만이 공유하던 금기된 맛 때문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이 내어준 낡고 삐걱거리는 목판 탁자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70조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 살던 그에게 이런 비좁은 공간은 생경하다 못해 불쾌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방 너머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묘하게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멸치 육수의 진한 향이 빗물 섞인 공기와 만나 가게 안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죠. 권 회장은 거지 노인의 행색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만큼은 여전히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날카롭게 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쫓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익숙한 솜씨로 김 위에 밥을 펴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2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투박하고 거칠었죠. 거뭇거뭇하게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이 박인 손끝. 그건 매일 새벽 시장 바닥의 칼바람을 견디며 수천 줄의 김밥을 말아온 고단한 훈장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손이 내 아들을 홀린 영악한 꽃뱀의 손일까? 아니면 내 아들을 보듬어준 마지막 안식처였을까? 어르신, 많이 추우셨죠? 이거 저희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입니다. 특별한 재료는 없어도 드시고 나면 마음이 좀 따뜻해지실 거예요. 식기 전에 어서 드셔보세요. 채원이 내어놓은 김밥 한 접시. 화려한 고명도 없고 비싼 식재료도 없는 그저 시장통 어디서나 볼 법한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김밥 한 조각이 권 회장의 입술에 닿는 순간 70조 재벌 회장의 시간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20년 전의 어느 날로 멈춰버렸습니다. 아삭하게 씹히는 산나물의 식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은은하고 깊은 단맛. 권 회장은 씹던 김밥을 삼키지 못한 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죠. 이 맛은 세상 그 어떤 명장도 태성그룹이 거액을 들여 고용한 미슐랭 셰프들도 도저히 흉내내지 못했던 맛이었습니다. 돌아가신 권 회장의 아내가 살아생전 편식이 유독 심했던 막내 아들 지우를 위해 산나물을 잘게 다젓꿀에 재워 만들던 그 비밀의 맛이었기 때문입니다. 권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네요. 이 레시피는 권 회장조차 정확한 배합을 모르는 오직 엄마와 아들만이 공유하던 사랑의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전의 기억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흔적이 이 좁고 낡은 시장통 김밥집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겁니다. 권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아내의 그리운 향취와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자네, 이 김밥, 이 맛을 어떻게 하나? 이 안에 들어간 나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네가 직접 개발한 건가? 갈라지고 떨리는 권 회장의 목소리에 채원이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벽을 보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언니 채영을 바라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죠. 사실 이건 제가 개발한 맛이 아닙니다. 5년 전 언니가 형부라고 데려온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언니에게 가르쳐준 맛이에요. 형부는 늘 그랬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르쳐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맛이라고요. 채원의 목소리는 비 내리는 거리의 낮은 가로등 불빛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으며 낡은 앞치마로 거친 손을 닦았습니다. 권 회장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입술만 바라보았죠. 언니는 정신을 놓아버린 지금도 이 김밥을 만드는 법만큼은 귀신같이 기억해요. 마치 이 맛을 잃어버리면 형부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어질까봐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언니가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엌대기처럼 쪼그려 앉아 산나물을 다지고 정성껏 꿀을 배합하는 일입니다. 지능이 7살 아이처럼 변해버린 언니가 유일하게 어른처럼 행동하는 순간이죠. 채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권 회장의 빈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권 회장의 가슴속은 이미 거대한 해일이 덮친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부라는 분이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름도 고향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 언니에게 이 김밥을 가르쳐주며 약속했대요. 언젠가 이 맛을 알아봐 줄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비로소 진짜 가족을 찾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면 언제든 이 맛을 보여줘야 한다면서요. 권 회장은 결국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김밥 위로 툭툭 떨어지는 굵은 눈물방울. 70조라는 성벽 안에 갇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20년을 죽은 듯 살아온 자신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참회였죠. 내 아들 지우는 내 핏줄은 죽기 직전까지 이 가난한 자매의 비좁은 품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그리워하며 안식처를 찾았던 겁니다. 자신은 최고급 양복을 입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돈으로 달랬지만 아들은 이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가장 인간다운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채원은 권 회장이 왜 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에 젖은 노인의 고단함이 서러워 우는 줄만 알고 자신의 마른 손으로 권 회장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서러우시죠? 세상이 참 그래요. 김밥 한 줄에 가슴이 무너지는 날도 있지만 또 그 김밥 한 줄의 온기 덕분에 내일을 살아낼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저희 언니도 저도 그렇게 버텼습니다. 어르신도 오늘 이 김밥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저희 형부가 남긴 이 맛은 사람을 살리는 맛이거든요. 권 회장은 채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투박한 손에서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비서인 박상무와 태성그룹의 하이에나들은 이 여자를 영악한 꽃뱀이라 불렀습니다. 아들의 눈을 가린 천한 미혼모라며 당장이라도 밟아 죽일 듯한 보고서를 매일같이 올렸죠. 권 회장 역시 그 말만 믿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여자는 권 회장이 버린 아들의 영혼을 지켜냈고 미쳐버린 아들의 아내를 엄마처럼 돌보았으며 아들의 핏줄인 은별이를 자신의 청춘을 통째로 바쳐 키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26살의 여자가 짊어지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을 그녀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 김밥의 맛을 지켜낸 채원의 숭고한 희생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 그리고 아버지를 피해 숨어 살아야만 했던 아들의 비극을 이용해 태성그룹의 왕자를 노리는 배신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70조 재벌의 위엄은 이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향한 처절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김밥을 마저 입에 넣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손맛은 짰습니다.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노인의 참에 섞인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권 회장은 그 맛을 뼛속까지 새기려는 듯 아주 천천히 씹어 넘겼습니다. 이제 사자의 사냥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70조 재벌 회장 권도혁이 아닌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손주와 며느리를 지켜내야 할 가장으로서 그는 어둠 속으로 조용히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졌지만 권 회장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이 잠시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간 사이 가게 구석방 문틈 사이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생전에 썼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지갑과 함께 채원이 차마 버리지 못한 아들의 마지막 흔적들이 보물처럼 놓여 있었죠. 권 회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 지갑 안에 자신이 알아야만 하는 마지막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채원이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들어가고 낡은 수전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음이 권 회장에게는 마치 진실을 향해 다가가라는 신호처럼 들렸죠. 권 회장은 멈췄던 숨을 깊게 몰아쉬며 가게 안쪽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방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채원과 은별이 그리고 정신을 놓아버린 언니 채영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드는 비좁은 안식처였습니다. 70조 자산가인 권 회장의 옷장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무게는 그 어떤 마천루보다도 웅장했습니다. 권 회장은 넝마가 된 소매를 추스르며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그 금단의 공간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72세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눅눅하고 초라한 단칸방이었지만 권 회장은 방 안을 감도는 묘한 공기에 압도당했습니다.
아이의 젖비린내와 가난이 묻어나는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는 정갈하게 세탁된 빨래 냄새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한구석,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서랍장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은 이미 수명을 다해 군데군데 배머물처럼 갈라져 있었고, 모서리는 주인의 고단한 세월을 대변하듯 달아문드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은 그 볼품없는 물건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지갑은 20년 전 실종된 막내 아들 지우가 대학에 수석 합격했을 때 권 회장이 직접 이태리 장인에게 부탁해 제작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갑이었습니다. 지갑 앞면 밑바닥에 보일 듯 말 듯 새겨진 작은 이니셜 JH. 그 두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권 회장의 눈시울은 걷잡을 수 없이 달아올랐고 무릎은 힘없이 꺾였습니다. 권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죽의 감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마지막 온기가 박제된 듯 묵직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갑의 똑딱이를 열자 툭 하고 바닥으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권 회장은 숨을 멈춘 채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년 전에 권 회장이 젊고 오만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막 어른이 된 아들 지우가 아버지를 쏙 빼닮은 눈매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는 잉크가 번진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우상, 아버지와 함께 언젠가 당신보다 더 크고 단단한 성을 쌓아 돌아오겠습니다. 권 회장은 사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사진이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지갑이, 이 사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아들이 적어도 이 비좁은 골목의 문턱을 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왜 아들은 70조 재벌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차가운 시장 골목에서 이름 없는 그림자로 생을 마감해야 했을까요? 권 회장은 지갑 안쪽 가죽이 덧대어진 비밀 공간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쪽지 하나가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고 시간이 흘러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권 회장은 단번에 그것이 지후의 필체임을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죽기 직전 마지막 사력을 다해 남긴 처절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상무가 보낸 사람들에게 쫓기다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박상무는 제가 가진 지분을 노리고 저를 영원히 매장하려 합니다. 저를 구해준 건 이 가난한 자매들입니다. 만약 제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제 아내 채영이와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절대로 박상무를 믿지 마십시오. 권 회장은 차가운 장판 바닥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70조를 가졌으면서도 정작 내 아들이 누구에게 사냥당하는지, 내 며느리가 왜 정신을 놓아버렸는지, 내 손주가 왜 김밥 꼬랑지 하나에 행복해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자신의 무능함에 가슴을 쥐어뜯었죠. 범인은 채원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곁에서 20년 동안 충실한 사냥개처럼 굴었던 박상무였습니다. 박상무는 지우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권 회장을 속였고 지우를 영원히 매장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자들을 풀었던 겁니다. 채원은 아들을 가둔 꽃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상무의 섯을 펄은 칼날로부터 권 회장의 며느리와 손주를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방패가 된 성녀였습니다.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태성그룹의 핏줄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이 지독한 가난 속에 통째로 공양 바친 것이었죠. 그때 등 뒤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 회장이 황급히 사진과 지갑을 가슴팍에 숨기고 뒤를 돌아보니 5살 은별이가 커다란 눈망울로 권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권 회장의 남루한 옷자락을 붙잡으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고는 권 회장의 주름진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 어디 아파? 내가 호해줄까? 은별이의 목소리는 새벽 이슬처럼 권 회장의 메마른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쏙 빼닮은 그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인 줄도 모른 채 넝마주의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권 회장은 떨리는 팔로 은별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서를 만질 때도 느껴보지 못한 묵직한 생명의 무게가 가슴 가득 전해졌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어. 정말 미안하다, 아가. 권 회장의 목소리는 피눈물을 섞어 토해내는 참회였습니다. 은별이는 권 회장의 품에 고개를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엄마가 그랬어. 지치고 힘든 사람을 보면 제일 따뜻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고. 우리 엄마 김밥 진짜 맛있지? 그거 먹으면 금방 안 아플 거야. 아빠도 그 김밥 먹고 많이 웃었거든. 권 회장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채원이 자신에게 베푼 그 따뜻한 김밥 한 줄과 멸치 육수 한 사발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마지막 존엄이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숭고한 예우였던 것이죠. 권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사진 속의 아들은 죽었지만 눈앞의 손주와 며느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낸 은채원이라는 여인의 눈물겨운 헌신을 권 회장은 이제 70조의 힘을 다해 보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남겨진 가족까지 짓밟으려 했던 박상무. 그놈이 채원에게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려 하는지 권 회장은 거지 노인의 눈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이 가장 자신만만하게 채원을 무너뜨리려는 순간 권 회장은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자의 발톱을 드러낼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태풍보다도 강력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낡은 지갑은 이제 권 회장의 품에서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되어 박상무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선 권 회장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나오는 채원과 마주쳤습니다. 채원은 권 회장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죠. 어르신,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세요. 밖은 아직 비바람이 거셉니다. 저희 형부가 쓰던 방이라 좁긴 해도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방일 겁니다. 채원의 그 말은 권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방. 70조를 가진 회장의 대저택보다 이 좁은 김밥집 단칸방이 아들에게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는 사실이 권 회장을 다시 한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권 회장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차량의 전조등이 보였습니다. 박상무의 수하들이 가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권 회장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채원, 내가 감당한 이 지옥 같은 세월을 이제 내가 박상무 그놈의 목숨으로 갚아주마.
내가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쳤듯 이제 태성그룹 전체를 걸어서라도 너와 내 핏줄을 지켜내겠다. 감히 누가 이 여자를 천하다 했는가? 감히 누가 이 여자를 미움모라 욕했는가? 이제부터 너를 건드리는 자는 이 권도역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권 회장은 속으로 수만 번 다짐하며 낡은 이불 위에 몸을 뉘었습니다. 이제 태성그룹 권도역 회장의 진정한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든 복수가 아닌 한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치는 마지막 속죄의 서막이었습니다. 잠든 은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미친 언니 채영이 구석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왔습니다. 권 회장은 그 소음들 속에서 비로소 인간다운 평온을 느꼈습니다. 70조라는 숫자보다 더 값진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말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박상무가 이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채원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그녀를 모욕하겠지. 하지만 그는 알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모욕하려는 그 여자의 뒤에 대한민국 최고의 포식자가 거지 노인의 탈을 쓰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0조 재벌의 충복이라 믿었던 뱀 같은 남자가 죽은 아들의 아내와 손주를 쓰레기 취급하며 돈 봉투를 던졌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모멸적인 언사들을 하나하나 새겨듣던 거지 노인의 눈동자엔 이제껏 본 적 없는 잔혹한 사냥꾼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한바탕 시장 골목을 쓸고 지나간 새벽이었습니다. 눅눅한 습기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채원 김밥의 낡고 녹슨 셔터 문이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에 권 회장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낡은 이불 밑으로 전해지는 바닥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긴장감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권 회장은 숨을 죽인 채 옆방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채원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어나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묵직하고 오만한 구두 소리가 가게 안을 점령했습니다. 그 구두 소리만으로도 권 회장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제 곁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며 가장 신뢰하는 충복인 척 아들의 목을 조여왔던 박상무였습니다. 권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뼈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었죠. 저놈이 채원에게 그리고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가족에게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봐야만 했습니다. 박상무는 대답 대신 가게 안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구두 끝으로 툭 치며 거만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채원의 인격을 단칼에 베어내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은채원 씨, 얼굴은 제법 반반하네요. 우리 무진 전무님이 왜 이런 시장 바닥 김밥쟁이한테 홀렸나 했더니 꼬리치는 기술이 보통은 아닌가 봅니다. 박상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권 회장은 벽 너머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감히 네 앞이라고 저런 상스러운 말을 내뱉는단 말입니까? 태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에게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 지옥을 견뎌온 여인에게 말이죠. 채원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분하게 응수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용건이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하지만 박상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건? 있지. 아주 큰 용건입니다. 전무님이 너 같은 미혼모 따위랑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써서 회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시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청소하러 온 겁니다. 박상무는 정장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채원의 삶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안에 5억 들어 있습니다. 너 같은 게 평생 김밥 말아서 구경도 못할 돈이죠.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저기 구석방에 처박혀 있는 미친 여자랑 그 애새끼도 데리고 어디섬이든 해외든 가서 죽은 듯이 사세요. 다시는 무진 전무님 눈앞에 나타나지 말란 소리입니다. 권 회장은 벽에 귀를 대고 박상무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뇌리에 새겼습니다. 미친 여자와 애새끼라니. 자신의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지우가 들었다면 당장 박상무의 심장을 도려냈을 말들이었습니다. 박상무는 회장의 이름을 팔아 지우의 가족을 다시 한번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들을 실종으로 위장해 제거하려 했던 그 수법 그대로였죠. 채원은 돈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박상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돈으로 사람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아이와 언니는 제 목숨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할 존재가 아니에요. 이 돈 가져가세요. 채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상무의 오만함을 압도하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죠. 하지만 박상무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채원의 턱을 거칠게 치켜 올렸습니다. 야, 은채원.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미혼모 소리 들으면서 이 바닥에서 버티는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 애새끼가 누구 핏줄인지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태성그룹의 사생아? 아니, 근본도 모르는 꽃뱀이 낳은 자식이라고 낙인 찍혀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게 해줄까? 권 회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틀리고 이가 갈렸습니다. 박상무는 이미 은별이가 지우의 자식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이를 무기로 삼아 채원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거지 노인의 낡은 점퍼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포위해라. 쥐새끼가 막다른 길에 몰렸다. 가게 밖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검은 그림자들이 김밥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상무는 그것도 모른 채 채원의 얼굴 앞에 돈 봉투를 흔들어댔습니다. 5억이 적습니까? 그래, 그럼 10억 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미친 여자는 정신병원에 쳐넣고 애는 해외 입양 보내버리세요. 너 혼자 깔끔하게 새 삶 살라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회장님 지시니까 토 달지 말고 사인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권 회장님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분은 적어도 당신처럼 비겁한 분은 아닐 겁니다.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박상무는 짜증이 난 듯 채원의 뺨을 갈기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방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넝마주의 옷차림의 권 회장이 거대한 사자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박상무의 손목을 낚아채는 권 회장의 소나기 힘은 칠순이 넘은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이었죠. 뭐야, 이 거지는 영감탱이가 어디서? 당황한 박상무가 권 회장을 밀쳐내려 했지만 권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상무의 손목을 비틀어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권 회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시장통을 울리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내놈 입에서 회장의 이름이 나오다니 감히 네 앞이라고 그 더러운 주둥이를 놀리느냐. 박상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권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비록 얼굴엔 검댕이 묻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박상무가 20년 동안 두려워하며 모셔온 태성그룹 권도역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박상무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권 회장은 바닥에 흩어진 돈 봉투를 짓밟으며 박상무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상무, 내 놈이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는 내 며느리와 손주까지 팔아넘기려 했더냐? 20년 동안 내 눈을 가린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내 놈의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마. 권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김밥집의 셔터가 거칠게 올라가며 수십 명의 경호원과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박상무는 그제야 자신이 쳐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하얗게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채원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김밥을 얻어먹던 가련한 노인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태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하며 지켜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 메어왔습니다. 권 회장은 박상무를 개 끌듯 끌고 나가는 경호원들을 뒤로하고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거지 노인의 투박한 손으로 채원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68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채원 씨, 내가 너무 늦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시장통의 새벽은 그렇게 70조 재벌 회장의 참회와 5년을 홀로 버텨온 한 여인의 흐느낌으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 회장의 분노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그는 박상무를 넘겨받은 경찰들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이자가 저지른 모든 횡령, 배임, 그리고 20년 전의 살인교사 정황까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조사하세요. 변호사 선임, 꿈도 꾸지 마세요. 태성그룹의 이름으로 이자가 세상의 빛을 다신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박상무가 끌려나간 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권 회장은 떨고 있는 채영과 은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영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구석에서 은별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제 아버지가, 아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 겁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채원은 눈물을 닦으며 권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신 건가요? 무진 씨가 부탁한 건가요? 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아들 지우가 나를 부른 것 같네요. 이 김밥 맛을 잊지 못해서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이 따뜻한 곳으로 나를 인도한 겁니다. 채원 씨, 당신이 지킨 건 우리 지우의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태성그룹의 무너진 심장을 지킨 겁니다. 권 회장은 가게 한 구석에 놓인 아들의 낡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지우의 편지를 채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상무가 우리 지우를 그렇게 만들었더군요. 내가 곁에 둔 뱀을 알아보지 못해서 당신이 이 고생을 했네요. 이제부터는 태성이 당신의 방패가 될 겁니다. 채원은 지우의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그제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권 회장은 본격적인 숙청을 준비했습니다. 박상무의 배후에는 분명 회장의 자리를 노리는 친척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는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진택 전무를 포함해 박상무와 내통한 이사진 전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은채원 씨와 그 가족들을 위한 안전 가옥을 즉시 준비하세요. 단 채원 씨가 원할 때까지는 시장통 사람들에게 정체를 드러내지 마세요.
권 회장은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에 소동을 구경하러 온 그들에게 권 회장은 다시 거지 노인의 탈을 쓰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친척들끼리 재산 다툼이 좀 있어서 소란을 피웠네요. 장사들 하셔야죠. 채원은 그런 권 회장을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엄보다 자신을 지켜준 거지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그녀에겐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성그룹 권도혁 회장의 진정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박상무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후의 삶을 망치고 채원의 청춘을 짓밟은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일. 권 회장은 이제 70조라는 권력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태성그룹에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이 말아준 남은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그 맛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켜낸 소중한 약속의 맛. 그는 채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요, 채원 씨. 정말 고마워요. 그 한마디는 70조의 보상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채원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70조 재벌 회장의 정체가 드러나고 박상무가 끌려갔지만 악마들의 발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의 목에 칼날이 들이닥친 순간 5년 동안 7살 아이의 정신으로 살던 언니 채영이 피 맺힌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잔혹한 진실이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박상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고 시장 골목을 가득 메웠던 태성그룹의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씩 썰물처럼 물러갔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과 가족들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 보안팀 일부를 골목 곳곳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친척이자 박상무를 조종해온 배후 김진택 전무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몰린 광기 어린 쥐새끼와 같았습니다. 그는 권 회장이 보안 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가게 뒷마당으로 자리를 비운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통의 법도도 인간의 도리도 무시하는 무자비한 해결사들을 급파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인지를 잡으라는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명령과 함께 말이죠. 권 회장이 보안팀장과 긴급 이사회 소집을 조율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평화롭던 시장 골목의 공기를 찢어발기는 거친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시장 입구를 봉쇄했고 곧이어 검은 승합차 석 대가 채원 김밥 앞을 들이받을 듯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흉기를 든 장정 10대 명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고단하게 살아온 상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가게 안에서 어질러진 그릇을 정리하던 채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본능적으로 은별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은채원, 내까짓게 감히 우리 상무님을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당장 그 애새끼 내놔. 안 그러면 이 바닥을 피로 물들여줄 테니까. 깡패들의 우두머리가 탁자를 거칠게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가 맥없이 부서져 나갔고 채원은 공포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은별이의 눈을 꼭 가린 채 단단하게 버텼습니다. 안쪽 방에서 이 소란을 들은 채영이 겁에 질린 채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5년 동안 7살 아이의 정신으로 살아온 그녀는 머리를 감싸 쥐고 구석에 박혀 웅얼거렸습니다. 무서워. 지우씨 도와줘. 나 무서워. 그 애처로운 모습은
깡패들에게 그저 역겨운 비웃음거리일 뿐이었습니다. 깡패들이 은별이를 강제로 빼앗으려 채원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권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왔지만 이미 가게 안은 김진택이 보낸 자객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선발 보안 팀원들이 권 회장을 보호하며 깡패들과 처절하게 뒤엉켰습니다.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서 채원은 깡패의 거친 손에 밀려 바닥으로 세게 고꾸라졌습니다. 이마가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며 선명한 핏줄기가 울컥 쏟아졌고 자지러지게 우는 은별이의 비명이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서 벌벌 떨며 죽은 남편의 이름만 부르던 언니 채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바닥을 적시는 동생 채원의 선열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딸 은별의 비명이 5년 동안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뇌세포를 강하게 타격한 것입니다. 채영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안 돼. 건드리지 마. 내 동생, 내 새끼. 절대로 건드리지 마. 그 목소리는 더 이상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남편 지우를 사지로 내몰았던 그날의 처절한 분노와 공포를 그대로 간직한 한 맺힌 성인 여자의 절규였습니다. 채영은 눈앞에 있던 묵직한 가스통 연결 부위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채원을 짓밟으려던 깡패의 팔을 짐승처럼 물어뜯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반격에 깡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채영은 피를 흘리는 채원과 은별 앞을 거대한 벽처럼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초점 없는 공허함 대신 서슬퍼런 살기와 형형한 제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채영은 바닥에 떨어진 김밥 칼을 집어들고 깡패들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박상무, 김진택, 너희가 지우 씨를 죽였지? 너희가 우리 차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잖아. 내가 다 봤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단 말이야. 내가 다 기억났어. 그 한마디에 현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권 회장은 싸움을 멈추고 채영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인 며느리가 드디어 침묵의 사슬을 끊고 입을 연 것입니다. 채영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채원을 부축해 일으키며 권 회장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버님, 저놈들이에요. 지우 씨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게 바로 저놈들이라고요. 박상무가 전화로 시켰어요. 지우 씨 죽여버리라고. 내 귀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깡패들이 당황하며 채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권 회장의 본대 경호팀 수백 명이 시장 골목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가게 안으로 진입해 깡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바닥에 처박았습니다. 권 회장은 숨을 헐떡이며 채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채영은 권 회장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5년치 피 맺힌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무서웠어요. 지우 씨가 죽어갈 때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저한테 은별이를 부탁한다고, 채원이한테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는데 제가 바보같이 다 잊어버리고 이 가여운 애들 고생만 시켰어요. 아버님, 지우 씨가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요. 채영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5년 전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회장과의 오해를 풀고 본가로 향하던 날 박상무가 고용한 덤프트럭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차를 들이받아 벼랑으로 밀어버렸던 것이죠. 지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을 꺾어 아내와 아이를 품에 안아 지켜냈고
그 충격으로 채영은 기억을 잃고 정신이 퇴행했던 겁니다. 채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신이 들어? 나 보여? 나 채원이야. 정말 우리 언니 맞아? 채영은 채원의 엉망이 된 얼굴을 거친 손으로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채원아. 언니가 정말 미안해. 내 소중한 청춘 다 뺏어놓고 내가 엄마 노릇도 못하고 너한테 짐만 되고 나 같은 년 때문에 내가 미움모 소리까지 듣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해. 권 회장은 이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의 독선과 사람을 믿지 못하는 비뚤어진 의심이 이 가여운 여인들을 지옥의 불덩이 속으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는 바닥에 제압된 깡패들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차가운 구두발로 그자의 손을 으스러뜨리듯 짓밟았습니다. 가서 똑똑히 전해라. 김진택에게. 이제 태성그룹에 내놈의 자리는 없다. 오직 내놈의 목을 기다리는 단두대만 남았을 뿐이다. 현장은 정리되었지만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혼모라고 침을 뱉고 수군거렸던 채원이 사실은 형부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던진 성녀였고 미친 여자라고 놀렸던 채영이 재벌가의 비극적인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과 채영 그리고 은별이를 자신의 품으로 넓게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지우가 목숨 바쳐 지키려 했던 것들, 이제 이 아버지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지키마. 하지만 채영의 각성은 단순한 기억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해낸 것은 사고의 전말만이 아니었죠. 지우가 사고 직전 채영에게 건넸던 박상무와 김진택의 모든 범죄 리스트가 담긴 작은 USB의 행방을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태성그룹 내부의 하이에나들을 단칼에 쓸어버릴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장이자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권 회장은 채영을 부축하며 정식 의전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이제 재벌 회장의 화려한 행렬이 아닌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한 노인의 한 맺힌 퇴장로가 되었습니다. 채원은 엉망이 된 김밥집을 돌아보며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5년의 지옥 같은 세월이 비로소 끝나가고 있었지만 아직 갚아줘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죠. 박상무와 김진택, 그리고 이들을 비호했던 태성그룹 내부의 모든 썩은 세력에게 채원은 보여줄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장 바닥의 김밥집 여자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그 진심이 재벌의 돈보다 얼마나 더 거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말입니다. 채원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지우 형부,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 되찾을게요. 당신을 죽게 만든 저 괴물들을 내가 직접 지옥으로 보낼게요. 권 회장은 차 안에서 채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채원 씨, 정말 고생 많았네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겠습니다. 아니, 태성그룹 전체가 당신의 발밑을 지탱할 겁니다. 채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장 골목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길고 길었던 5년의 미혼모 연극을 끝내고 한 가문이 안주인이자 정의의 심판자로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이미 또 다른 음모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김진택 전무가 권 회장의 부재를 틈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권 회장이 치매에 걸려 노숙자 행세를 한다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권 회장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쥐새끼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채원 씨, 나와 같이 저 사냥터로 가겠습니까? 태성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 놈들이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네요. 채원은 결연한 표정으로 권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가서 그들의 더러운 가면에 침을 뱉어주겠습니다. 이제 평범한 시장 김밥집 아가씨가 아닌 태성그룹의 당당한 안주인이자 심판자로서 채원의 화려하고도 잔혹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0조 재벌 가문의 왕자가 찬탈당하기 직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이사회장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두가 미혼모라 부르며 침을 뱉고 김밥쟁이라 멸시하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70조 왕국을 피로 물들였던 악마들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릴 죽은 아들의 처절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태성그룹 본사 88층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숨조차 쉴 수 없는 정적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에겐 가문의 영광을 지키는 성벽이었지만 오늘 김진택 전무를 비롯한 반란 세력들에겐 70조 왕자를 찬탈하기 위한 단두대와도 같았죠. 회의실 정중앙에 앉은 김진택은 승리에 도취한 듯 거만한 자세로 비싼 가죽 의자에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이사들은 이미 권 회장의 시대가 끝났다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겁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 다들 주목하십시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태성그룹의 상징이었던 권도혁 회장은 현재 심각한 치매와 심신미약 상태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함이 확인됐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거지들과 어울리며 노숙을 하는 분에게 70조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제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진택의 오만한 목소리가 대리석 벽면을 타고 회의실 안을 울렸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돈과 권력에 매수된 이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김진택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김진택이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회의실의 육중한 이중문이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양옆으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마이너스 수백 명의 정장 차림 경호원이 길을 열었고 그 사이로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다이아몬드빛과 함께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땀 흘리며 김밥을 말던 은채원이 아니었습니다.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최고급 실크 드레스와 오직 태성그룹 가문의 여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을 온몸에 두른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의 여왕이 서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완벽한 핏의 정장을 차려입은 권도혁 회장이 20년 전 사자의 모습 그대로 자중을 압도하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 자리에 주인이 없다고 했습니까? 김진택 전무, 자네가 벌써 내 자리에 앉아 왕 노릇을 할 꿈을 꾸고 있었나 보군. 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야. 권 회장의 사자후가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김진택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의사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이사들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채원은 권 회장의 곁에 당당히 서서 김진택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이사회 테이블 정중앙에 단호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김진택 전무님, 아니 20년 전부터
태성의 핏줄을 말려 죽이려 했던 살인 교사범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당신이 박상무를 조종해 지후 형부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그날의 음성 파일, 그리고 당신이 가로챈 비자금 장부까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해임한다는 겁니까? 당신의 그 더러운 욕망이 내 형부를 죽이고 우리 언니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어. 채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에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하게 좌중의 심장을 때렸습니다. 김진택은 발악하며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미혼모 계집이 나타나서 사기를 쳐. 당장 전현을 끌어내. 경비들 뭐해. 하지만 그의 명령에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태성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권 회장의 손아귀로 돌아온 상태였으니까요. 채원은 거침없이 김진택의 앞으로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듯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김진택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찰진 타격음이 정적을 깨고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근본? 당신이 말하는 근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조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겁니까? 나는 시장 바닥에서 김밥 한 줄을 팔아도 당신처럼 비겁하고 추악하게 살진 않았어. 당신들이 꽃뱀이라 욕하고 미혼모라 침뱉는 동안 나는 당신들이 버린 태성의 유일한 핏줄을 내 목숨보다 소중히 지켰단 말이야. 똑똑히 봐.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아이가 지금 내 뒤에서 당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채원의 눈에서 서린 서슬 퍼런 살기와 하니 서린 눈빛에 김진택은 그만 다리가 풀려 뒤로 주저앉았습니다. 권 회장은 이사들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김진택을 포함한 반란 세력 전원을 해임한다. 그리고 내 아들 지우의 아내 은채영을 태성그룹의 명예이사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살린 은채원 씨를 태성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이에 있는 자는 지금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라. 회의실 밖에는 이미 권 회장의 신호를 받은 검찰 수사관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택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권 회장과 채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그들을 향해 단 한 줌의 동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 회장을 부축하며 당당하게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장통 김밥쟁이가 재벌가의 구원자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이미 실시간으로 전 사내에 퍼진 상태였죠. 채원은 로비 중앙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만 개의 시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보다 더 빛나는 진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입고 있는 브랜드나 통장의 숫자 따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그 지독한 고통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태성그룹은 이제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상처를 닦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저 은채원이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그 순간 로비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눈물을 섞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문의 평화, 그리고 죽은 아들이 남긴 소중한 인연. 70조 재벌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왕의 자리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눈은 벌써 다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자신과 언니에게 소금을 뿌리고 욕설을 퍼부었던 자들,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는 잔당들. 채원은 이제 태성의 거대한 힘을 이용해
세상의 모든 소외된 자들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시장 골목의 낡은 김밥집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에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권 회장은 채원을 보며 속으로 지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우야, 내가 보낸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이제 편히 쉬거라. 아버지가 이 아이와 함께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마. 채원은 당당하게 본사 계단을 내려오며 창밖의 시장 골목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0조 재벌 가문의 대저택, 그 견고한 성벽 안으로 시장 바닥 김밥쟁이가 발을 들였습니다. 우아한 가면에 숨어있던 하이에나들은 이빨을 드러내며 비웃었죠. 천안 피는 세탁해도 냄새가 난다며 채원을 조롱하던 재벌가 부인들 앞에 채원이 내놓은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시장통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김밥 한 줄이 어떻게 오만함으로 무장한 재벌가를 단숨에 침묵시켰을까요? 태성그룹의 본가 수천 평의 대지 위에 장엄하게 세워진 그 저택은 화려함 뒤에 서늘한 한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사람 냄새 나는 온기 대신 이곳은 오직 서열과 자산 규모 그리고 타고난 핏줄의 급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비정한 성체였죠. 권 회장은 채원과 채영 그리고 은별을 본가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 안채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권 회장의 눈을 피해 기회를 엿보던 반개 친척들과 재벌가 부인들에게 채원은 그저 운 좋게 치매 노인을 낚아 재벌가를 집어삼키려는 영악한 시장 바닥 아가씨일 뿐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소리 없는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권 회장이 이사회의 여독을 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택의 거실에는 소위 태성가의 여인들이라 자부하는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과 한정판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채 채원의 낡은 신발과 투박하게 갈라진 손마디를 훑으며 노골적인 멸시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 은채원 씨라고 했나요? 시장에서 김밥을 말았다더니 정말 손이 고생을 많이 한 손이네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예법과 품격을 중시하는데 그런 거친 손으로 어떻게 우리 가문이 안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걱정이 앞서네요. 혹시 김밥 말던 습관 때문에 손님들 앞에서 손가락이라도 빨면 어쩌나 싶어서요. 권 회장의 먼 친척이자 사치와 허영으로 유명한 조 여사가 상하부채를 살랑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의 부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가리고 낄낄거리며 동조했죠.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회장님이 총애하신다 해도 미혼모 소문까지 있던 여자를 어떻게 우리 모임에 끼워주겠어요? 격이 맞아야 대화를 하고 급이 맞아야 차를 마시는 법인데 말이죠. 채원은 그들의 날선 공격에도 흐트러짐 없이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술 취한 취객들의 주정에도 텃세 부리는 상인들의 질투에도 단단하게 단련된 그녀였습니다. 채원은 빙근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그러나 거실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격이라. 조 여사님은 격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럼 여쭤보고 싶네요. 조 여사님이 말하는 그 격이라는 게 시아버지인 회장님이 노숙자로 떠돌며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릴 때 외면하고 그분의 아들이 사지로 내몰려 피를 흘릴 때 방조했던 그 고귀한 침묵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 상무에게 줄을 대서 태성의 지분을 빼돌리려던 그 천박한 욕심을 품격이라 부르시는 건가요? 순식간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소박한 도시락 가방을 이태리산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오늘 아침 저택의 화려한 주방에서 직접 말아낸 김밥 몇 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설마 이런 천한 음식을 우리한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은채원 씨. 부인들이 질색하며 코를 막고 몸을 사릴 때 안쪽 방에서 정신을 완벽히 회복한 언니 채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지우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재벌가 며느리의 위엄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우아한 자태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채영의 등장에 부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20년 전 사고의 진실을 쥐고 있는 생존자이자 이 가문의 진짜 며느리였으니까요. 천한 음식이라. 내 남편 지우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리워하며 먹었던 이 맛이 천하다고 했습니까? 이 김밥은 우리 채원이가 제 청춘을 다 바쳐서 당신들이 버린 태성의 정과 심장을 지켜온 결정체입니다. 당신들이 명품 가방을 쇼핑하고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는 동안 이 아이는 이 김밥 한 줄을 팔아 회장님의 유일한 손주를 키우고 제 부서진 영혼을 닦아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그 가치를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채영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부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김밥을 하나 집어 조 여사의 접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탐내는 태성그룹의 시작이자 근본입니다. 회장님의 아내이자 제 형부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람을 살리는 맛이죠.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태성의 이름으로 살 자격이 없다고 회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맛이 천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당장 태성의 지분을 반납하고 이 저택의 문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잘 말씀드리죠. 조 여사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맛은 권 회장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문 초기 밑바닥에서 고생하던 시절의 그 간절하고 따뜻한 사랑의 맛이라는 것을요.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오만했던 부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여자가 얼마나 거대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재벌가의 예법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대접이 무엇인지는 시장 바닥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저택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제 언니와 조카를 해하려는 시도가 단 한 번이라도 제 귀에 들린다면 저는 김밥쟁이의 방식대로 당신들이 숨기고 싶은 그 추악한 밑바닥을 온 세상에 폭로할 것입니다. 제 말이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채원의 눈빛에는 70조 자산을 쥔 권 회장보다 더 강력한 확신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인들은 앞다투어 사과하며 도망치듯 거실을 빠져나갔죠. 채원은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며 언니 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자매는 화려한 저택의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 회장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저택의 일꾼들과 주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정원을 저택 내부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다시 익숙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저택의 정원에서 시장 상인들을 초대해 김밥 잔치를 열었죠. 재벌가 사람들은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지만 권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소리내어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태성이다. 채원아, 내가 이 썩어 빠진 가문에
진짜 숨통을 틔워주는구나. 돈만 아는 놈들에게 사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 채원은 오만했던 친척들에게 시장 바닥에 쓰레기를 줍고 상인들의 고충을 듣는 현장 봉사를 권 회장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그들이 거부하려 할 때마다 채원은 박상무와 내통했던 과거 기록을 슬쩍 내비치며 그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결국 재벌가 도련님들과 아나무인 사모님들이 시장 바닥에서 땀을 흘리며 배추를 나르고 바닥을 쓰는 기묘하고도 통쾌한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원이 보여준 침묵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짓누르는 복수가 아닌 스스로의 추악함을 마주하게 만드는 우아한 심판. 채원은 재벌가로 입성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시장통의 따뜻한 김밥 한 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제 채원을 태성의 안주인이 아닌 우리 채원이라고 부르며 본가를 제 집 드나들듯 방문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더 이상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정이 오가는 해방구가 되었죠. 채원은 은별이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으로 지우를 떠올렸습니다. 형부, 우리가 지켜낸 이 맛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이제 정말 안심해도 돼요. 70조 재벌 가문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시장통 김밥쟁이 은채원. 그녀의 앞에는 황금으로 된 왕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녀가 내린 마지막 결정은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70조 왕국보다 더 빛나는 김밥 한 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승리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태성그룹의 거대한 저택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권 회장은 전 세계 지사장이 모인 가운데 긴급 발표를 선언했죠. 그의 손에는 태성그룹의 미래가 담긴 최종 유언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 권도혁은 태성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은채원 이사장에게 상속한다. 그녀가 보여준 진심만이 이 썩어가는 태성을 살릴 유일한 약약이기 때문이다. 회의장은 비명과 같은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김밥을 말던 20대 여성이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이 채원의 머리에 씌워지려는 찰나 채원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권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 대신 새벽 시장 골목에서 보았던 그 맑은 눈망울이 서려 있었죠. 채원은 마이크를 잡고 전 세계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는 오늘 이 거대한 왕국을 사양하고자 합니다. 70조라는 숫자는 제게 너무 무겁고 제 손에 어울리는 것은 황금펜보다는 참기름 냄새가 밴 김밥발입니다. 대신 저는 태성의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 태성그룹의 수익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은별이와 채영이를 지키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미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채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저택을 떠나 다시 시장 골목의 작은 김밥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곳은 낡고 지저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재단의 지원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하지만 여전히 사람 냄새 나는 심플한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었죠. 정신을 완전히 회복한 언니 채영은 이제 태성복지재단의 얼굴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을 보듬는 성녀로 불리게 됐습니다. 은별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지만 주말마다 엄마와 이모를 도와 김밥 배달을 나가는 천사 같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권 회장 역시 수천억짜리 전용기 대신 채원이 말아준 김밥 한 통을 들고 시장통 평상에 앉아 상인들과 막걸리를 나누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채원아, 나는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았다. 그런데 내가 말아준 이 김밥 한 줄이 내 70조 자산보다 훨씬 더 묵직하고 따뜻하구나. 이제야 내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 권 회장의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무와 김진택 전무를 비롯한 악인들은 차가운 감옥 창살 안에서 자신들이 짓밟으려 했던 김밥 한 줄의 가치가 얼마나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며 몰락했습니다. 복수는 피가 아닌 진심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었죠. 채원은 오늘도 새벽 4시면 일어나 부엌불을 밝힙니다. 정성껏 산나물을 다지고 꿀을 배합하며 형부 지우가 남긴 사랑의 맛을 재현합니다. 이제 그녀의 김밥집 앞에는 최고급 세단과 낡은 리어카가 나란히 줄을 섭니다. 재벌 회장도 시장 청소부도 채원의 김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은채원의 이야기는 가장 높은 곳을 거쳐 다시 가장 따뜻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로움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요. 해질녘 채원은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지우 형부가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형부,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맛, 그리고 그 마음. 제가 영원히 잃지 않을게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70조 재벌가 미스터리는 그렇게 한 줄의 김밥처럼 소박하고도 꽉 찬 감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작은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지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박한 김밥 한 줄에 담긴 진심과 70조 왕국의 장엄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가족을 지켜낸 채원의 눈물 어린 고백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